KGM 하이브리드 연비가 16km/리터. 중국 BYD는 지금 2000km를 간다는데 이거 결합하면 KGM도 2000km 가는 하이브리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기름을 1년에 한두 번 넣는다고? 아니 그런 차가 4대나 나온다는 건가? KG 모빌리티 주가가 얼마야? 사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얼마 전에 KGM 액티언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사전 예약도 무려 35,000분 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전 예약의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라는 건 와, 이게 액티언에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KGM 자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번에 KGM이 내놓는 차들 보게 되면 그러면 현대기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차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KGM에 어떤 차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차가 시장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KGM 측의 자료니까 KGM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계획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KGM의 첫 번째 신차 빠밤, 액티언입니다. 여기 보면 출시 일정이 24년 8월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이네? 이번 달에 출시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내드린 적 있는데 전면 이렇고 측면 이렇고 후면 이렇습니다. 어휴 예쁘죠? 예뻐. 건곤감리가 앞에 램프로 쭉 들어가기도 하고 색깔도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좋아요. 기존 토레스 가지고서 램프라든지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쳐서 내놓은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좀 더 도심적인 느낌이 들고요. 더 스타일리시한 자동차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KGM은 어반 스타일리시 SUV 가로치고 쿠페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쿠페라고 하기에는 조금 루프라인이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뒷유리가 기울어서 쿠페라고 하면 기아 EV3도 쿠페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은 액티언이라고 돼 있는데 액티언의 그 혁신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토레스의 디자인의 변경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레스의 기능들 다 지원을 합니다. OTA 업데이트 지원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자료를 조금 더 보면요, 천연가죽 시트 적용이라고 돼 있고요, 20인치 브랜드 타이어가 기본 적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브랜드 가로치고 미쉐린이라고 썼어요. 아니 요건 좀 이상하죠. 미쉐린을 가리켜서 브랜드 타이어라고 하나? 이 옷 브랜드 옷이야, 뭐 이런 거. 이거 좀 웃긴 거잖아요. 이거 째야 째, 뭐 이런 거 같은 설명. 째 그거 알아요? 옛날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아무튼 브랜드 타이어다, 그냥 미쉐린 타이어라고 하지. 아무튼 그런 독특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티언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워트레인도 공개가 됐는데요, 예전에 토레스에 들어갔던 1.5L 터보 가솔린 엔진 들어가고요,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도 6단, 최고 출력은 170마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칠 차는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계획이 써있진 않아요. 그리고 판매 채널을 다양화한다고 하는데 국내 최초로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20인치 휠이 기본이래. 거기에 미쉐린 타이어, 뭐 브랜드 타이어라고 또 써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얼마에 팔 건가? 일단 비싸질 것 같긴 하죠. 특히 기본 모델에 뭐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는 기본 모델부터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토레스 같은 경우는 2,838만원이 가장 저렴한 차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비싸질 것 같다. 일단 출발 지점이 3,000원 넘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옵션도 아마 좋을 거고 디자인도 더 예쁘니까 뭐 최저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 뭐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KGM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신차 빠밤, 500이라는 차가 나옵니다.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토레스 EVT라고들 얘기하던 차죠. 이건 정말 대단할 것 같죠? 트럭 중에서 전기차는 우리나라 처음이잖아. 전 세계적으로 전기 트럭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전기 트럭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KGM이 아주 독특한 시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토레스 EVT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EVT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EVT라고 하냐면 토레스 SUV 전기차는 토레스 EVX란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69동 SUV가 X면 트럭은 T겠네 해서 EVT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터쇼에서도 토레스 EVT라고 하는 차를 내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름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꼭 토레스란 이름을 쓰란 법은 없죠. 지금 액티언과 토레스의 관계보다 더 다른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마 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이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무쏘
무쏘 괜찮네. 무쏘란 이름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근데 코드명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5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5라는 스펠링을 코드명에다 집어넣는다, 이건 좀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5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비행기 좌석에는 A, B, C, D 이렇게 있으면 I가 없습니다. O 없고요, Q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라고 헷갈리거나 0하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은 다 빼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알파벳 많은데 뭐 굳이 그걸 써? 라는 거죠. 해외 자동차 번호판을 봐도 알파벳 O자를 빼는 번호판이 꽤 있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쓰지만 프랑스 같은 데는 안 써요. 주차구역 같은 거 할 때도 A, B, C, D 있으면 O를 안 씁니다. 제품에 보면 시리얼 넘버 할 때도 O자를 안 써. 왜 그러냐면 0하고 헷갈리니까. 근데 굳이 5를 쓰다니.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써있는 500을 보면 이게 0100으로 익혀질 수도 있지만 말로 할 때 5100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500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500을 말하는 건지 이게 말로 들어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드명을 짓기에는 가장 안 좋은 알파벳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차가 어떤 차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코드명이야 뭐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토레스 EVT는 어떤 차로 나오게 되나, 외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콘셉트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레스 EVX하고 앞모양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콘셉트카에서 이렇게 빨간색 견인고리 포인트 이런 걸 썼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토레스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500에서는 이런 포인트들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후미등은 이렇게 뼈다귀 모양 후미등 이런 것들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좌우를 가로지르는 이런 토레스 레터링 요거는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토레스라고 쓸지 다른 이름으로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전기 트럭이 나온다는 거, 전기 트럭 너무 좋을 것 같고 디자인부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 스펙도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요. 80.5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토레스 EVX보다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야, 요거라면 지금 현대 아이오닉 5라든지 EV6하고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고용량 배터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비아디가 공급하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LFP 배터리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KGM은 앞으로 비아디 배터리를 계속 쓸 예정이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터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기본 모델은 전륜구동 싱글 모터입니다. 150kW 207마력짜리 모터가 장착된다고 하고요. 토레스 EVX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옵션으로 4륜구동 듀얼 모터를 쓸 수 있는데 후륜에도 똑같은 모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합산 출력 400마력이 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야, KGM이 400마력짜리 차를 내놔. 예전에 체어맨 W보다 더 강력한 건데 아주 기대됩니다.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400km,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37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출력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토레스 EVT가 가장 기대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기대되는 건 이 차가 화물차라는 점이에요. 화물차 하면 뭐가 좋으냐? 전기 화물차는 일반 전기 승용차에 비해서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690만원, 지자체가 한 300만원 정도 해서 대략 뭐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화물차는 국고 보조금이 1100만원입니다. 지자체까지 받으면 1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1500만원 받아. 토레스 EVT를 만들 때 생각해보세요. 토레스 EVX에 비해서 만드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까? 원가가 어마어마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토레스 EVT는 가격대를 비슷하게 맞춘다면 구매 가격은 거의 500만원 이상 더 저렴한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현대라든지 르노도 픽업 트럭 전기차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KGM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토레스 EVT가 LFP 배터리를 쓴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LFP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LFP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혜택이 너무 적어요. 지금 NCM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기아, 포터, 봉고 이런 거 보시면 109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거의 다 받고 거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해서 500만원 정도를 또 받거든요. 근데 포터하고 거의 비슷한 차가 있어요. 중국에서 온 비아디 T4K, 이게 LFP를 탑재했는데 이 차는 국고 보조금에 462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토레스 EVT도 당연히 비아디 LFP 배터리를 사용할 텐데 이걸로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애매합니다. 화물차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화물차들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크거든요. 일단 고속도로 1차로 주행할 수 없죠. 트렁크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픈 짐칸만 갖게 되니까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고 실내에서 2열 뒷좌석을 눕힐 수 있는 공간도 훨씬 적어집니다. 보조금 많이 받지 않으면 이걸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보조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 요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NCM 배터리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토레스 EVT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서울 모빌리티 쇼가 4월 3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시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좋은 픽업 트럭으로 상품성을 극대화시켜서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에 기아 첫 픽업 트럭 타스만이 같이 출시되거든요. 물론 타스만이라는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니까 직접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차가 동시에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차가 더 많은 소비자들을 열광하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KGM에서 나오는 세 번째 신차 빠밤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KGM 하이브리드 차 드디어 나오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가 차종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나타급 이상 그러니까 중형급 이상이 되면 하이브리드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SUV도 중형급 이상이면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더 인기죠. 그래서 토레스도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판매 비중 중에서 봐도 소렌토가 70%대고 카니발은 50%대, 산타페는 거의 70%대 뭐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이브리드 인기가 대단한데 지금 토레스 인기가 상당히 줄어든 것도 이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토레스 인기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되네요.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쌍용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었어? 아마 그건 잘 모르겠고 비아디의 하이브리드 기술 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G1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G15라는 건 가솔린 1.5L 엔진을 가리켜서 쌍용 시절에 G15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1.5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다 이런 식으로 G15라는 말을 쓴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배터리 용량은 1.8kWh 하이브리드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번엔 아니고 그냥 풀 하이브리드로 주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 연비 16km/L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죠. 지금 투싼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16을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훨씬 나은 정도. 지금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15.7km/L를 보여주니까 그랑콜레오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물론 그랑콜레오스는 기본 타이어가 좀 넓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KGM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될 게 분명히 보입니다. KGM에서 나오는 네 번째 신차 빠밤 KR10입니다. 와, KR10 드디어 나오네요. 이거 예전에 토레스하고 같이 스케치 나왔던 거 그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죠. 저희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콘셉트카를 보기도 했는데 그때 놀랐죠. 와, 이렇게 디자인이 예쁠 수가. 예전에 K100이라고 했던 2세대 코란도의 그 느낌 그걸 계승하면서 더 세련되고 더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실루엣 자체가 요즘 자동차에서 볼 수 없었던 약간 2000년대 초반의 오프로드 자동차 느낌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이 요소를 보면 LED 램프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현대적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콘셉트카에 이 차 이름을 써놨는데요. 이 차 이름을 코란도라고 썼습니다. 아, 이게 코란도가 되는구나. 사실 이 차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차가 작아 보여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코란도는 좀 큰 차였어. 터프하고 그랬는데 지금 코란도 수치를 보면 전장이 4450mm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차였던 거야. 우리가 작아서 그랬는지 차가 왜 그렇게 커 보였을까? 그때 당시 무쏘는 엄청나게 컸던 차 같지만 지금 보면은 스포티지보다 작은 차입니다. 이게 되게 희한해. 옛날 차를 지금 떠올려 보면 감이 안 옵니다. 그렇게 작은 차였나? 우리 머릿속에 코란도는 당연히 D 세그먼트 자동차라고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KR10, 이 코란도는 B 플러스 세그먼트 그리고 C 세그먼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차라고 돼 있습니다. 소형보다는 조금 크고
준중형보다는 작은 차라는 거예요. 지금의 티볼리 에어를 잇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작은 SUV. 게다가 자료를 보면요, 파워트레인 다양화를 통한 국내외 마켓 어퍼튜니티 창출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퍼튜니티? 그냥 기회라고 쓰면 안 되나? 쌍용에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들밖에 안 계신 건가요, 혹시? 자, 파워트레인 다양화, 이 얘기는 뭐예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가솔린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다 내놓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파워트레인이 다양해야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에 다양하게 써야죠. 그리고 이 코란도 같은 경우에 차가 약간 높으니까 배터리 넣어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키알테는 굉장히 멋지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좋게 보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차의 출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우, 기대되네. 네, KGM을 보면요, 우리나라 중소형 자동차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생각해보면 작은 자동차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돈이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본 집약적 산업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동차 퀄리티라는 게 돈 넣은 것에 비례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 최신 공장을 지어야만 하고 거기다가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차가 나오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좋은 공장을 짓는 거지. 반면에 작은 회사는 돈이 없으면 공장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럼 개발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못 만들어. 그래서 결국 돈을 못 벌고 다시 좋은 차를 못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졌던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큰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세계의 빅5만 살아남는다. 이런 게 예전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부품사들이 거대해지고 자동차 회사보다 오히려 힘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품사들이 차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자동차는 그냥 부품사에서 뚝딱 나와버려요. 게다가 부품사만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도 부품을 공급해요. 비아디 같은 회사를 한번 보세요. 사실 비아디는 부품사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잖아. 지금 친환경차 세계 1등이라는데 자기도 친환경차 만드는 플레이어인데 자기의 부품을 상대 자동차 회사에 팝니다. 내 부품을 갖고 가서 나랑 경쟁하자. 야, 이게 가능한 발상인가?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선 상상도 못했죠. 예전에 현대차가 삼성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94년에 삼성자동차가 나오고 처음으로 98년에 SM5를 내놨을 때 그때 현대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을 그 이후로 하나도 안 썼을 정도. 그 정도로 회사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치열하고 서로 마주하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머나먼 관계. 아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차 부품을 상대차한테 줘? 그건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IT 쪽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원래부터. 소니하고 캐논은 카메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그 소니 센서를 캐논한테 팔아요. 그럼 캐논은 그걸 가지고 또 카메라를 만들어서 소니하고 또 싸워. 희한하죠?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중국 BOE하고 막 싸우잖아요. 막 치열하게 진짜 치고받고 싸워서 디스플레이 회사 하나가 무너진다 어떤다 이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TV를 보시면 BOE 디스플레이를 사다가 그걸로 TV를 만들어. 야, 이건 좀 IT 업계는 그렇습니다. 너무 치열해져서 이제 피도 눈물도 없고 마른 수건도 더 쥐어짜고 초고효율을 지향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싸거나 조금이라도 우수한 제품을 어떻게든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죠. 지금 중국 비아디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터리 당연히 들어올 거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당연히 들어와서 한국 KGM을 비롯해서 여러 중소회사에 이런 기술들을 팔게 될 겁니다. 지리자동차 같은 회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플랫폼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르노코리아에 납품했잖아요. 르노코리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중소회사에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팔 겁니다. 뭐 중국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쉬라든지 벤텔러라든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들도 당연히, 그리고 엔비디아나 모빌아이 같은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도 당연히 제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그전까진 사실 좀 쉬운 경쟁이었어. 우리나라 중소자동차 업체들 워낙 자본의 격차가 심하고 좀 만만한 상대였습니다. 아니 뭐 차 새로 나온다며요? 그거보다 우리가 500만원 깎아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거였어요. 성능, 가격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너무 쉽게 눌러줄 수 있는 상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자동차 업체들 수많은 부품 업체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기아를 넘는 연비 당연히 내놓을 수 있을 거고요. 더 우수한 성능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나 전자장비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쑥 장착한 그런 차들이 그냥 툭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 현대기아 빼면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 3사 있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없던 브랜드, 제3의 브랜드도 갑자기 새롭게 혜성같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가격이나 기능이나 서비스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소비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겠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 KGM이라든지 르노코리아라든지 GM이 새롭게 내놓는 차들 부디 훌륭하게 잘 나오길 바라고요. 시장에서도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